예,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물리학에서의 제 전공은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인데요. 과학은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연구해요. 그중에 물리학은 어떤 자연현상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속성이 강한 과학의 한 분야입니다. 저는 물리학 분야에서도 통계물리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통계물리학은 입자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예요. 말이 좀 어렵게 들리죠? 그 통계물리학을 쉽게 설명하자면 뭐가 굉장히 많을 때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가 어떤 특성을 보여주는지를 연구하는 분야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이 있는 공간 안에도 굉장히 많은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거든요. 근데 통계물리학자들은 입자 하나하나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입자가 많이 모여 있을 때 지금 여러분이 앉아 있는 방의 온도가 어떻게 될지, 압력이 어떻게 될지 그런 양들에 관심이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캐나다에 학회가 있어서 갔었거든요. 그때 약간 시간이 남아서 캘거리라는 도시였는데 그 도시에 있는 그 과학박물관을 같이 간 주변 물리학자분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 박물관에서 있었던 전시가 물리학이 굉장히 어려운 분야거든요. 양자역학, 입자물리학 그런 분야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전시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것을 상당히 인상적으로 봤어요. 그 전시를 보고 나왔는데 그 박물관에 뭐라고 할까요? 서점 혹은 기념품을 파는 그런 공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바로 이 책을 발견했습니다. 퀀텀 피직스 포 베이비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양자물리학. 굉장히 반신반의했어요. 대학생들도 양자물리학을 배우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아기들에게,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양자물리학을 설명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책을 뒤적뒤적 해보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사실 과학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자연현상이 얼마나 신기한지 그래서 그 신기함을 느끼고 호기심을 일으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 책을 본다고 해서 어린 학생들이 양자역학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양자역학 혹은 양자물리학으로 우리 과학자들이 보는 세상이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경이롭고 하는 그런 느낌은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번에 이 키즈 유니버시티 그 시리즈가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해요. 이 그림책을 보시면 많은 부모님들이 이게 설명도 확실하지 않고 내가 봐도 잘 모르는데 우리 아이가 이 그림책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이해하려고 여러분이 애쓰실 필요 없어요. 이런 책을 볼 때는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 생물학자들, 화학자들이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지 그 시선이 어떤 모습인지만 여러분이 보셔도 되고요. 저는 이번 이 키즈 유니버시티 시리즈를 읽은 많은 학생분들이 많이 알아가는 걸 바라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라는 느낌만 전달할 수 있으면 저는 충분히 이 책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 양자물리학에서는 우리가 보는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입자가 바로 원자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책을 보시면서 기억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책에서 너무 많은 지식을 얻으려고 여러분이 애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도 저는 충분히 이 책을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양자물리학 책에서는 원자 안에 전자들이 어떻게 궤도상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하고요. 또 전자들이 이 궤도 사이를 넘나들 때 거기서 이제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게 됩니다. 바로 이 그림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원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원자의 핵에 묶여있는 전자들이 궤도를 바꿀 때 외부로 에너지가 방출되거나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하는 과정만이 이 그림책에 담겨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여러분이 물리학자처럼 양자역학을 이해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와 이렇게 작은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 입자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 어떤 구조가 있고 그리고 이 원자에서 어떤 에너지가 방출되고 흡수되는 그런 과정이 원자 안에 있는 전자들이 그 있는 위치, 궤도를 바꿀 때 이런 에너지가 들어오고 나가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정도 그 딱 하나만 이해하셔도 저는 충분히 이 책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통계물리학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책도 통계물리학 전체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저도 참 기발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이 그림책 전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에요. 엔트로피라고 하면 많은 어른들, 심지어는 물리학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들도 진짜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책은 굉장히 자세하게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세상에서 왜 엔트로피가 시간이 지나면서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지를 그림과 아주 짧은 문장으로 아주 멋지게 설명한 책입니다. 이 책도 정말 좋았습니다. 통계물리학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커다란 그런 세계인데요. 이 책에서 저자가 설명하려고 애쓴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불리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통계물리학을 전공하는 제 입장에선 사실 통계물리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바로 엔트로피예요. 엔트로피를 우리가 잘 이해만 하고 있어도 엔트로피로부터 모든 것들을 통계물리학자들은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제 생각엔 우리말의 시작이 반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엔트로피가 무엇인지 그 개념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통계물리학을 시작하기에는 상당히 튼튼한 그런 일종의 지식을 갖고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 물리학과 학생들에게 전공 과목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 중에 문제를 정말 잘 푸는 학생들이 꽤 있어요. 아주 어려운 수식을 통해서 원자의 에너지를 직접 계산하는 그런 문제들도 굉장히 잘 푸는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서 일상에서 경험하는 것이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학생들이 많다는 걸 보면서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 양자역학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방정식인데요. 슈레딩거 방정식이 어렵거든요. 그걸 막 계산을 해서 힘든 수식을 갖고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학생에게 제가 지금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제가 의자에 앉아 있는데 왜 제 엉덩이가 의자를 뚫고 아래로 통과하지 않아? 라고 물으면 그 학생은 그걸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 중에 상당히 많은 일상의 경험들이 모두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거든요. 사실 제 엉덩이가 이 의자의 바닥을 통과하지 않는 이유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확히 막 어려운 계산을 하는 학생이 엉덩이가 왜 의자를 통과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걸 그때 알게 되면서 학생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할 때 필요한 건 어떤 수학적인 지식, 물리학에서의 어떤 수식들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래서 특히 그 어린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는 많은 지식을 배우려고 게다가 너무 일찍 배우려고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 모든 것들이 다 경이롭고 신기하거든요. 그게 정말 재밌다는 것. 그리고 와 이게 정말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라고 아주 작은 그런 기쁨, 과학 지식을 알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기쁨들 그런 것들만 갖고 여러분이 물리학과에 오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대학교에서 배우는 걸 고등학교에 미리 배울 필요 없고요. 고등학교 때 배워야 할 걸 중학교 때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많은 과학에 관심 있는 어린 학생들이 과학이 재밌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과학의 눈으로 본 세상이 정말 경이로운 모습이라는 것 그런 호기심 그리고 궁금함 그런 것만 갖게 돼도 저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번 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저는 다른 분야의 학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합리적인 사고방식, 논리적인 사고방식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물리학자들이 그런 사고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요. 뭔가 궁금한 것이 있으면 그 현상을 만들어내는 이유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돼요. 만약에 어떤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떠올린 다음에 그럼 그거는 또 왜 그러지? 하는 식으로 계속
극단적인 수준까지도 논리적인 사고를 이어가는 것이 과학자들, 특히 물리학자들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과학과 과학이 아닌 사회과학과 인문학, 요즘은 그쪽도 과학적인 방법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그 차이가 있긴 하네요. 그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생각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들은 항상 자연과 비교해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과학자들의 사고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저는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이가 물리학은 아니에요. 아쉽지만. 그런데 과학 분야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제가 둘째가 어렸을 때 얘는 나중에 과학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아주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 아이를 제가 어렸을 때 자주 안아줬어요. 근데 아이가 제가 안아주면 제품이 굉장히 따뜻하다고 느꼈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아빠 품은 왜 따뜻할까? 라는 것을 궁금해하고 스스로 가설을 설정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샤워할 때 거품 나는 비누? 뭐 그런 거겠죠. 그것 때문에 아빠가 따뜻한 게 아닐까 해서 제가 샤워할 때 사용하는 그런 샤워젤을 자기가 써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 체온이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처음 만들었던 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아빠가 몸이 따뜻하다고 자기가 느꼈던 게 이것 때문은 아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가설이잖아요. 제가 어떤 샤워젤을 쓰는지에 따라서 체온이 변할 일은 없는데 아이가 나름의 질문을 떠올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이 맞는지 아닌지를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둘째가 나중에 과학자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도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사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이건 왜 그래요? 라고 하고 나름의 어떤 가설을 만든 다음에 그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가설이라고 하더라도 아이가 스스로 그걸 계속 고민하게 하고 나름의 방법으로 확인하도록 그런 걸 격려해 주신다면 많은 학생들이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살면서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어떤 과학에 관련된 질문을 하실 때 저는 많은 부모님들이 그건 나 잘 모르겠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도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 태반이 아니라 반보다 훨씬 넘습니다. 모르는 게 다예요. 근데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작은 일부분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걸 물어볼 때 그거를 부모니까 모두 다 알아내서 아이에게 지식을 전달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나도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한 다음에 아이와 함께 그러면 그게 어떤 건지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볼까? 라는 식으로 아이가 그 생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그 아이가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글쎄요, 모든 것들이 저는 그런 질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아이가 여름에는 왜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더 시원해져요? 그럴 때 답을 모르시더라도 생각을 계속 해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 아빠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상하지 않니? 여름에 아무리 날이 더워도 날이 흐릴 때는 나무 그늘, 나무 밑에 간다고 해서 더 시원해지진 않잖아 라고 하면서 그럼 그건 뭐가 다른 거지? 라는 식으로 아이하고 계속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 되지 인터넷 찾아서 다 검색해서 답을 안 다음에 아이에게 너무 지식을 한쪽 방향으로 전달하려고 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생의 나이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주 어린 학생들,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면 지식의 양이 굉장히 많이 담긴 책보다는 학생 스스로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과학책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무지개는 왜 7색깔일까? 그걸 갖고 빛의 파장과 산란과 그렇게 자세한 걸 초등학교 학생들이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무지개라는 것이 언떨 때 하늘에 뜨는지, 그리고 무지개가 정말 예쁘지 않니? 그런 어떤 감정적인 면에서 학생들에게 아름다움, 경이로움을 주는 책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지식의 면에서 그 과학을 충분히 설명하는 책들은 제 생각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과학의 지식이 적극적으로 담겨 있는 책을 추천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과학자가 되려고 마음을 처음 어렸을 때 먹었던 것이 책
때문이었어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생 때 그 책을 읽고는 너무 이 과학이라는 것이 너무 멋있어 보여서 그때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꿨습니다. 이처럼 책이 어린 학생들에게 과학의 흥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힘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제가 어려서 코스모스 책을 읽을 때 거기에 등장한 모든 과학 지식을 이해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이런 방식으로 세상을 보는 과학자들이 있구나. 과학자가 이야기하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그걸 숫자로 이해한 게 아니라 그 책에 그려진 우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이런 걸 알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과학자고 그러면 나도 어른이 되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런 일들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거죠. 너무 그 지식적인 면에 초점을 두어서 아이들이 읽을 책을 추천해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좋고 멋있는 그리고 학생들이 즐겁게 대할 수 있는 책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어른이 돼서 과학자가 되기를 꿈꾸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학자로 살아가는 세상이 상당히 저는 행복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과학자의 꿈을 계속 이어가서 행복한 과학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